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쓸데없는 짐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드디어 홀가분해진 30대의 평범한 돌싱녀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마냥 행복하게만 사는 여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을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남들에게는 항상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친정의 도움을 통해 정신 나간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 탈출 과정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글을 쓰고 있죠. 저는 대학을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던 곳으로 갔거든요. 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서도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다른 일에 손을 댔죠. 그렇게 이리저리 전전하다 남편과 만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당시에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였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저와 나이 차는 좀 있어요. 사실 결혼할 때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분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던 일은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다만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가능하면 분가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만 믿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시모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냐며 짜증만 냈고 잘해주던 남편도 점점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어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분가는 언제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돈을 모으고는 있어? 나도 열심히 모으는 중이야. 재촉하지 좀 마. 돈이 그렇게 쉽게 모여? 지금 이 집에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사람 넷에 일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러니 당연히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너 일하면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봐줘? 우리 엄마 병원은 누가 데리고 다니냐고. 어려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 매번 이런 식이었죠. 돈이 없다며 분가를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돈 벌겠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버럭 소리치고. 솔직히 이때쯤에는 남편의 말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쳇바퀴 돌듯 시간이 흘렀는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였죠. 친정아버지는 위험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걸 부모님 두 분이서만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언니와 오빠 저 이렇게 셋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감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정도였고 그간 친정에 명절 제외하고 용돈을 따로 드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도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런데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언니, 오빠, 나 이렇게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거든. 3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그 돈 좀 부탁해도 될까? 3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빼? 그리고 넌 돈 벌지도 않으면 쓰는 건 쉽지? 어떻게 내 사정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 정말 한심스럽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놀면서 돈도 안 버는 사람처럼 몰아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오랜만에 화가 확 치밀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가 더 짜증나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돈 한 푼 안 버는 식충이가 무슨 돈을 달래? 너 돈도 안 벌면서 돈 쓸 궁리만 하는 버러지니? 네 아버지 병원비는 병원비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은 우리 아들 거지. 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달라 말라야? 어머님, 저 결혼 전에 일하고 있었어요. 돈 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 못하게 하고 집안일 시키고 아버님 수발만 들도록 만든 게 누군데? 어머님이랑 당신이잖아. 해달라는 대로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런 일도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일해봐야 얼마나 벌어? 가방끈도 짧은 게 고작 200만 원 벌어왔으면서 그걸로 유세는? 그 돈 버느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수발대는 게 훨씬 낫지. 그게 왜 훨씬 나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픈데 돈 한 푼도 못 받는 신세인데. 그리고 제가 집안일에 수발만 들어요? 아가씨는 어떻고요? 매번 집에 와서 애나 보라고 시키고 자기는 놀러 나가고, 나갔다 오면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반말로 물이나 가져오라고 소리나 치고, 두 눈 부릅뜨고 더럽다며 청소나 하라고 시켜먹기나 하고. 제가 며느리이긴 해요. 이게 식모살이지. 요즘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나도 이제 일하러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너 왜 우리가 괴롭힌 것처럼 말을 해? 그런 건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야.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고가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요즘에 차라리 결혼하지 말 걸 절실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크게 반항하고 방으로 들어가 취업 준비부터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캐셔를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보다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강제로라도 일할 생각이었고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 돈 버는 게 쉬운 일 같냐고. 그리고 너 일하면서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건데 결국 고생길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굳이 옆에서 이렇게 빈정대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까지 일을 하면 당연히 집안일은 둘이서 같이 해야 하는 거죠. 마누라가 돈을 못 벌어서 아픈 장인어른 병원비 줄 돈도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돈을 벌겠다는데 여전히 자기는 집안일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완전히 남일 말하듯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열불이 나더군요. 내가 일 시작하면 당신도 집안일 해야지. 왜 나만 해? 이제 나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집안일 할 거야. 그리고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갈 거라고. 다 늙어서 그게 되겠냐? 그리고 난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손에 물 묻힌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다 네 일이 될 거야. 혼자 알아서 잘 해봐. 그러고는 태연스레 자기 할 일을 하더군요. 너무나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남편 눈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 떵떵거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학원에 다니려면 돈도 필요했어요. 물론 제게는 둘 다 없었고요. 게다가 그 다음날 학원을 알아보려고 나가려니 시모가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비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꼼꼼하게 해. 너 이렇게 선 넘는 것도 내가 봐주는 거야. 나 오늘 모임에 다녀올 동안 시아버지나 좀 봐드려라. 그러면서 후다닥 놀러 가버리고 또 어느 날은 신호와 함께 사라지고 그러더군요. 제가 아무리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는 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뇌졸중 환자를 홀로 둘 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거든요. 결국 시부 수발드느라 시간을 다 뺏기고 놀다가 늦게 들어온 시모 때문에 열받고
하루하루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 줘. 나더러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시간에 시아버지 수발이나 들라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게다가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매번 시아버지랑 나만 두고 집을 나간다는 거야.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게. 진짜 미치겠어. 에휴, 우리 딸, 네가 고생이 많다.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지. 나는 너 결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분가가 쉽지 않거든. 그 상태가 편해지면 아무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면 내가 사위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이는 당연히 친정엄마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서방, 나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자네 장인이 병원에 입원했단 소식은 들었지? 네, 장모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식구가 많은데 버는 돈은 한정적이라. 병원비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와이프에게 말해두었어요. 자네 형님이랑 처형이 막내만 돈 못 낸 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다들 힘든 처지에 그쪽만 유별나게 군다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했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병원비가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대신 내가 일하러 가면 자네 장인이 혼자 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딸이 아버지 병수발 들도록 해줄 수 있겠나? 그것까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딸에게 일을 시켜서라도 돈을 받아낼 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놈 미간에 주름이 생기더군요. 돈을 주느냐 마누라의 노동력을 주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참 힘든 결정이었겠죠. 돈을 주면 자기 식구들이 쓸 돈이 부족해질 거고, 저를 주면 시댁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시모가 싫어할 가능성이 100%였죠. 하지만 장모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일하러 가겠다고 하며 형님과 처형까지 들먹이니 남편도 답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날짜부터 이 사람 보내겠습니다. 아휴, 고맙네. 안 그래도 남편만 두고 이 늙은 몸 이끌고 일하러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딸이라도 와서 간병해준다면 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되자 남편놈이 인상을 팍 쓰고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언제부터 일하러 가신대? 아마 내일 당장 가신다는 것 같던데. 그럼 내일부터 나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갈게. 아니, 네가 어딜 가? 너 여기서 네 시아버지 수발 들어야지. 우리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집에 못 있어요. 장인어른이 입원해 계시는데 자식들이 병원비로 30만 원씩 걷자고 했나 봐요. 근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하니까 저더러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일을 하러 가신다네요. 그러면서 장인어른 돌볼 사람 없다고 이 사람 불러서 간병시키시겠대요. 아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시모가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보내줘야 했어요.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딸이라도 보내달란 말이 아무래도 남편에게 먹힌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네 언니랑 오빠가 돈 더 내기로 했어. 너 힘들게 사는 거 다 아는데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엄마가 네 아빠 병간호할 테니까 너는 하고 싶었던 공부해. 여기서 혼자 공부해도 되고 학원 등록해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엄마뿐이야.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전했어요. 1년이건 2년이건 네 아빠 목숨 붙어 있는 동안은 공부할 수 있을 거다. 병원비 안 주려고 결국 너 보낸 거 보니 사위가 앞으로도 돈 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구나. 여기 학원 등록할 때 쓸 돈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어서 등록하고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댁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학원비까지 마련해 주시다니. 당장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던지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병원에 있는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모두 공부에 쓸 수 있었으니 효율도 쑥쑥 올랐죠. 그렇게 1년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됐어요.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과 시댁을 향한 분노와 오기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남편과 시모에게 전했어요. 아버지 병간호하며 틈틈이 공부해서 합격했어. 나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거든. 이제 취업할 생각이야. 미쳤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돈 버는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 설마 이러려고 장인어른 병간호하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내 인생에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우리 아빠 아플 때 나한테 일도 안 한다고 하면서 돈 한 푼 안 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내 상황이었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 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고만 생각했거든? 아, 시집 와서 돈도 못 벌면 친정에 도움도 제대로 못 주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5기로 시험에 합격한 거라고. 나도 이제 내 돈 벌어서 친정에 당당히 도움 줄 거야. 그럼 아픈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 당신이 보면 되겠네. 무려 4년 넘게 내가 수발들었어. 당신 아버지가 아픈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직접 못하겠으면 돈으로 사람 사서 쓰든가. 당신 그런 쪽으로 계산 잘하잖아. 아냐? 그리고 이제 난 내 아버지만 건사할 생각이라 당신 아버지한테 신경 쓸 틈이 없어. 와, 이게 네 진심이었어? 너 진짜 불효라는 게 뭔지 잘 알려주는 사람이네. 네 아버지만 소중하고 내 아버지는 소중하지 않다. 당신 아버지가 소중하지 않았으면 4년이나 넘게 수발들었겠어? 그리고 불효를 저지르는 건 넌데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해? 당신이야말로 불효자 그 자체 아니야? 아픈 아버지를 마누라한테 맡겨놓기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대리효도라고 그래. 남 시켜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효도할 생각도 좀 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감히 그딴 말을 짓거린 거야? 지금까지 속 편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만데 먹여주고 재워줘? 끼고 있네. 넌 그게 와이프한테 할 말이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죽어라 일 시킬 거면 그게 식모살이랑 뭐가 달라? 차라리 가정부가 더 낫겠다. 돈이라도 받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명목하에 돈 한 푼 안 주고 식모살이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뭐? 당신이 대체 뭘 해줬는데 이렇게 당당해? 결혼하면 일하지 말고 집안일이며 수발이나 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래놓고 재워주고 먹여준 걸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떨어? 웃기지 마.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 합격이라는 추진력을 얻어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였거든요. 정말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깨부셔야 어떻게든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저와 남편의 실랑이를 다 들었는지 시모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난리를 쳤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돈 좀 벌 거라고 아예 유세를 떠내. 내가 왜 여태 너한테 일 못하게 한 줄 아니? 이럴까봐 그런 거였어. 어쭙지 않게 번 돈 다 친정에 갖다 바칠까봐.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그 돈을 다 친정에만 주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네가 버는 돈의 반은 우리 거지. 저 세상 논리를 펼치며 제가 번 돈의 지분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시무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시무가 아주 기세등등해서 그러더군요. 우리한테 돈 다 줄 거 아니면 일하지 마. 아니면 네가 번 돈으로 그동안 못하는 집안일 책임져야지. 네 시아버지 돌볼 간병인도 고용해야 하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너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네 돈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거 다 해결하기 전에는 일하러 못 간다. 네가 없으니 다 못하는 일 맞잖니? 집안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제일 하는 일 없는 사람이 하면 되죠. 너 지금 이 늙은이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집에서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사부작 왔다 갔다 하며 청소, 빨래, 요리해두는 거 일도 아니죠.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은요, 보통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둘 다 돈 버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아시겠어요? 제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할 거면 결혼은 왜 했겠어요? 차라리 혼자서 속 편하게 살지. 대화를 할수록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웬만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고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이따위로 취급하는 시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생겼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없던 용기도 막 솟더라고요. 말을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너 못 나간다. 밖으로 못 나가. 강경한 제 모습에 시무는 문고리를 잡고 못 나가도록 막아버리더군요. 이에 지지 않고 시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왜 이딴 취급받으면서 당신들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이제 일 좀 시작한다고 막 들떠서 그렇지? 그거 한때야. 나중에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거품이든 뭐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5년 동안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하며 산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나 이런 데서 시달리다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짐들을 다 놔두고 왔지만 나중에 몰래 가서 가져올 생각이었고요. 시댁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죠. 그날 저녁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화를 안 받으니 그 다음에는 문자까지 왔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등등. 이런 무시무시한 문자를 많이도 보내더군요. 참 웃겼어요. 묵묵히 일만 하던 식모가 이제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려니 이렇게 앞길 막으려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싶었죠.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등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솔직히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웬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처음에는 집 보러 온 고객인가 싶었는데 저를 콕 집어 잠깐 밖에서 보자더군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 이름을 대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나요. 그 사람 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때문인지 나하고 결혼을 빨리 안 해주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등 떠밀어주려고 당신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빨리 이혼해주면 안 될까요? 뜬금없이 등장해서는 정말 기세등등한 상간녀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바빠서 눈치도 못 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났거든요. 아픈 장인에게 줄 병원비는 없으면서 여자한테 쓸 돈은 많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었다면 계속해서 화나고 열받았을 텐데 남편 측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등장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나 대신 그 지옥불에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용감한 여인을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그 사람이랑 더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쓴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우선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잘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잘해주니까 여자로서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거면 끝 아닌가? 듣자 하니 와이프한테는 돈도 잘 안 쓰고 잘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꼴로 다니시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이 명품 가방도 선물해주거든요. 상간녀가 들고 있는 가방은 정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걸 보고도 화가 나기는커녕 도리어 차분해졌죠. 그래,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넘기자. 사실 그 생각만 들었거든요. 좋네요. 그럼 그쪽이 그 사람 가지세요. 저는 딱히 이제 필요 없거든요. 저한테는 돈 쓰기 싫어하는데 당신한테는 잘만 쓴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대신 이거 하나는 알아둬요. 난 당신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예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알죠?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고 당신이 먼저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말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싶거든요. 뭐, 맘대로 해요. 어차피 그 위자료도 그 사람이 내줄 거니까. 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신만만한 상간녀 모습을 보며 너무 웃겼죠. 자기가 가려는 길이 가시밭길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았다면 찾아와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진 않았겠죠. 서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거 말고 저한테 할 말 있어요? 그 사람 월급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그건 왜요? 당신한테는 돈 많이 쓴다면서요. 그럼 많이 벌겠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얼만지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벌길래 내 연유한테 그만큼이나 돈을 주나 싶고. 설레발치며 김치국 마시는 상간녀를 보고 속으로 남편에게 욕을 한바탕 했어요. 남편이 자기 월급은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쓰는 돈의 규모를 보면 실제로도 딱 300만 원 정도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월급이 400만 원인 거잖아요. 저와 시모에게까지 월급을 줄여서 이야기한 거더군요. 솔직히 화내고 싶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볼 일 없는 인간이니 그냥 혼자서만 알고 있으려 했어요. 화나는 것과 별개로 상간녀와의 만남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나눈 대화 덕분에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게 제 상황에서는 좀 애매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니 괴롭힘의 증거가 부족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떡하니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행이었죠. 당연히 저한테 더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났고요. 결국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살뜰하게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서 그 위자료도 빠짐없이 청구했죠. 상간녀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 남편놈이 시댁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륜 때문에 남편놈이 이 이혼 소송에 지고 들어간 거니까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다 밝혔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에게 이야기조차 안 했더군요. 그리고 시댁에 상간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혼 판결이 난 날 시댁집에 제 물건을 가지러 잠깐 들렀거든요. 솔직히 가져올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집안을 청소하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폭발한 듯 화를 냈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혼했으면 얼굴도 들이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너 대신 집안일 하느라 죽어나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가 돼서 이거 하나 못하겠다고 이혼이나 하고 집 나가고. 잘하는 짓이다. 망할 것 같으니라고. 우리를 이렇게 물 먹여놓고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가자마자 망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재수가 없을 거라고. 이 천하의 재수 없는 년아. 네네. 그런데 왜 어머님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 내연녀 있는데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몰래 바람 피운 여자. 그 여자가 이 집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던데 왜 안 왔나 모르겠네요. 그 여자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뭐? 그런 여자가 있어? 너 왜 숨겼어? 그런 여자가 있으면 당장 데려와야지. 봐라.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집에 여자가 넘쳐난다. 우리 아들 마누라 자리를 탐내는 여자가 이렇게 많아. 어머니,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불러서 뭐 어쩌시려고요? 일단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불러서. 그동안 내 어깨며 허리며 다 못 쓰게 되면 네가 책임질래? 난 이제 못한다. 힘들고 아파서 더는 못해. 며느리감이 있는데 왜 안 데려와? 일을 시키면 저처럼 도망갈까봐 남편 놈은 상간녀를 부르기 꺼리는 느낌이었어요. 하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죠. 상간녀가 얌전히 집에서 일할 만한 관상은 아니었거든요. 돈 때문에 남편과 저를 하루빨리 찢어놓으려는 여자였는데 여기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를 안 데려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도 내심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 여자한테 문자 보냈어요. 남편놈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어 하니까 당장 달려오라고요. 야무지게 지도도 첨부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시모 앞에 터뜨려줬어요. 하긴 데려오기 좀 그럴 수도 있죠. 그 여자 데려오려면 월급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야 하니까요. 월급?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그동안 저랑 어머님 속이고 상간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줬대요. 세상에, 월급이 300인 줄 알았는데 400이더라고요. 그중에 100만 원이나 매달 내연녀한테 쓰다니 얼마나 통 큰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는 꼴랑 용돈 40만 원만 주던 사람이. 제 말에 정신이 획가닥 돌았는지 시모의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이 미친놈이 여자한테 100만 원씩 줬다고? 야, 네가 진짜로 미쳤구나. 어떻게 집도 아니고 밖에다가 그렇게 돈을 뿌리고 다녀? 그래놓고 여태 돈 없다고 용돈을 40만 원만 줬어?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 엄마는 줄 돈 없다고 속이고 바람 피우는 년한테 돈 다 몰아준 거야? 시모도 화가 날 만하죠. 우리 아버지 아프다고 병원비 좀 달라 했을 때 돈 없다고 안 주던 놈이 원래는 100만 원이나 더 벌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처럼요. 저 대신 열심히 화내며 남편 놈 등짝을 두드리는 시모를 보고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짐이나 부지런히 챙겼죠. 두 사람이 싸우거나 말거나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잖아요. 구경하는 건 너무 재밌었지만 굳이 끼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중에 벨이 울리더군요. 혹시라도 남편놈이 돌려보낼까봐 손수 문을 열어줬어요. 상간녀가 등장하자 남편놈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때 되면 부른다고 했잖아. 상간녀에게 한 소리 하려는 남편놈을 맞고 상간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잘 오셨어요. 저도 이제
막 짐 다 싸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며 시부모님 수발 들고 식모살이 하시면 돼요. 저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저는 이만 갈게요. 남편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여버렸고 시모는 잘한다는 듯이 흐뭇해하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죠. 상간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볼 뿐이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그 여자를 놔두고 얼른 짐을 챙겨 잽싸게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남편 놈을 어렵게 반품했는데 다시 반송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뒤에 들려온 소문의 내용이야 뻔했죠. 전 시모의 강력한 요구로 상간녀가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집에 들어오라고 했나봐요. 상간녀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 전 시모가 시댁에 들어와야 인정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요구에 상간녀는 시댁에 입성하게 됐죠.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 집에 시부모님만 살았는지 아니면 저희 부부가 내내 같이 살았는지요. 분가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상간녀가 제대로 놀랐나 봐요. 자기는 사기당한 거라고 전 남편에게 책임지라고 당장 분가하자고 난리를 쳤대요. 전 시모는 시모대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며느리만 보면 떽떽거리다가 결국 지쳤는지 며느리 모시고는 못 산다며 아들을 들들 볶아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전 시모와 상간녀가 주도권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한 상간녀는 돈이라도 왕창 뜯을 생각을 한 건지 결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했대요. 전 남편 놈은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 안 주는 것처럼 돈을 안 줬고요. 저한테 했던 말을 상간녀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전 시모가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살림 안 하는 며느리 대신 자기한테 그 돈 내놓으라며 아들 붙잡고 호소했다네요. 그러자 상간녀가 전 시모 머리채 붙잡고 늙은 노친네 운운하며 먼저 싸움을 걸었고 결국 전 시모도 상간녀의 머리를 쥐어잡으며 서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상간녀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친구들, 지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니는 바람에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 뒤로 조용하더니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 시모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전 시모가 상간녀와 드자비를 한 뒤로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대요. 친정엄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한참 배꼽 빠지게 웃었네요. 저는 이혼 후에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틈틈이 일도 했죠. 그러나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말했던 1년보다는 더 오래 사셨네요. 이혼을 하고 혼자 된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 놓고 가셨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유산을 조금 나눠받았어요. 거기에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돈까지 합해서 저만의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어요. 몇 년 만에 정신없이 일하니 그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다른 건 생각도 안 났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찾아왔더군요. 무슨 행패를 부리려 여기까지 왔나 싶어 신경이 곤두섰어요.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었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여보. 전 남편 놈이 어이없게도 저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상간녀랑 혼인신고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남편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미안해. 길게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괜찮아? 예약 손님 곧 오실 거니까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짧게.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려는 전 남편의 말을 끊으며 최대한 짧게 말하라고 했어요.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일터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는 순간 새 가게에 때가 묻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저기, 제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하는 거 뭐든지 다 허락해주고 일하는 것도 막지 않을게. 그냥 집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정말 다른 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야? 여보세요. 우리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다 안 말랐는데 갑자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잘 안 돌아가. 우리 집 지금 완전 엉망이야. 당신이 있었을 때가 제일 완벽했던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그 집이 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저 돈 쓰기 싫으니까 일이 다 막힌 거겠죠. 그 집에는 지금 공짜로 일해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식모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식모를 고용해. 왜 잘 사는 사람한테 와서 이딴 헛소리를 하는데? 난 당신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 상간녀한테 시키든가.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어? 그 여자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던데?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나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한 그 여자한테 부탁하면 되지. 무상으로 집안일하고 시부 병수발 들어달라고. 그런데 대답한 건 전 남편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 시모였죠.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상간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버럭하더군요. 그 썩을년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그녀는 우리 집 돈 보고 들어온 거야. 분가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통에 돈 모아서 분가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도망갔지 뭐냐. 그런데 이 망할 년이 그냥 나간 것도 아니야. 내가 우리 윗대 어르신들한테 물려받은 폐물을 싹 다 가지고 도망갔더라. 게다가 그 폐물 들어있던 함 위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알아? 위자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눈앞이 어찌나 노래지던지. 세상에, 그게 어떤 물건인데? 그날 졸도할 뻔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할 정도야. 폐물 훔쳐가면서 위자료라니 너무 웃겼어요. 제 생각에 왠지 그건 상간녀가 제게 보내준 위자료일 것 같았어요. 웬일인지 전 남편 이름이 아닌 상간녀 이름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돈을 주고 나서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죠. 아니면 전 남편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줘서 냅다 그걸 들고 튄 걸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피했는지 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그렇게 말하자 전 시모가 급발진하며 소리치더군요. 조강지 쳐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 못 봤어. 이게 다 바람 피운 네 탓이지. 아니, 아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혼할 건수조차 주지 말았어야지. 괜히 상간녀랑 바람 피운다고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결국은 봐라. 재산 분할만 실컷 해주고 위자료까지 뜯겼지. 그것만이면 다행이게. 네가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년 데려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와이프 내보내고 미친년을 집안에 들였잖아. 네가 장인 병원비 30만 원만 안 아꼈어도 이럴 일 없었어. 으이그 등신 같은 놈.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은 왜 처먹었는지. 일 잘하던 식모 겸 며느리를 잃은 전 시모의 분노는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 있더군요. 우리 부부는 언젠가는 깨질 사이였다는 거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착취당하는데 지속된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몇 달도 안 돼 폐물 들고 도망간 상간녀보다는 월등히 나아 보였나 보죠. 그러자 전 남편 놈도 화가 나는지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와이프를 식모처럼 부렸던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사람 무시하고 모멸감까지 줬으면서 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 일도 그래요. 처음에 부르지 말자고 했잖아요. 시간을 들이자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조금도 못 참고 불러들여서는 결국 보세요. 여자가 놀라서 도망갔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 수발 들면서 함께 사는 여자가 어딨어요? 저를 좋아해서 결혼해서 다 나가 떨어질 판이라고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으면 다 잘 풀렸을 텐데 어머니가 죄다 망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안일도 안 하겠다, 수발도 안 들겠다, 그러는 바람에 아버지 요양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두세 배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는 것도 없는 주제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고.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듣는데 제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더군요. 그래서 둘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끼어들었어요. 남의 사업장에서 이러지 마시고 싸우시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나간 김에 좀 꺼져 주시고요. 남 탓은 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우선 바람을 피우면 안 됐고, 우리 아버지 아플 때 조금이라도 돈을 썼다면 내가 이혼할 생각도 안 했겠지.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식모처럼 굴리더니 이제야 군말 없이 일해주던 며느리가 그리워졌나 본데 이미 버스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났어요. 저는 사과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지옥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 문제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저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저요, 지금 이렇게 두 분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여보, 나 아무렇게나 하는 말 아니야. 당신이랑 진짜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어머니도 나랑 같은 마음이고. 우리 두 사람 다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거야. 그래, 얘. 너만한 며느리도 없더라. 내가 그간 너무 몰라봤어. 돌아오면 진짜 뭐든 다 해주마, 응?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집 팔 때나 집 살 때 제외하고는 여기 들르지 마시고요. 뭐 그럴 때도 웬만하면 다른 업장 이용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시 볼 일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밀어냈더니 결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인간들 하는 짓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있을 때는 소중한 줄도 모르고 막대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뒤늦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꼴이라니. 다시 저를 찾은 것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혼자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잘 구슬리면 예전처럼 일해줄 거라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에 온 거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제 가치를 알고 제 인생을 위해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를 찾아왔다 간 후에도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제정신 못 차리고 또 싸워서 동네 주민들 민원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군요. 죽이 척척 잘 맞던 모자가 결국에는 앙숙이 되어버렸으니 조만간 그들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만 마주쳐도 싸울 텐데 계속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탈출도 정말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다간 제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탈출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곳에서 지체 없이 빠져나오세요. 당시에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서 웃고 있으니까요. 제 사연글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선희님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이 노래는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애틋해서 노래를 다 들으면 명작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특히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이라는 가사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가사처럼 고달팠던 저의 과거에 선물 같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떠올리며 사연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중견기업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진급도 빨랐고 제가 갓 30살이 되었을 때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느라 연애와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 회사의 신입 남자 직원 김인철이라는 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인철 씨는 성격이 꽤 밝았고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눈치도 빨라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저는 인철 씨에게 일을 알려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점점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동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데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출퇴근도 같이 하고 가끔 술 생각이 나면 부담 없이 단지 내 편의점에서 맥주도 한 잔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인철 씨는 주말 오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교회 신자이지만 크게 강요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고 인철 씨는 어린 친구들과 놀기 위해 교회에 다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주 교회에 가긴 하지만 딱히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인철 씨는 주말 오전이 아니면 밖에서 종종 따로 만났고 이러한 시간이 쌓여서 자연스레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먼저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유머러스 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으셨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다니시는데 사주를 보시려는 것처럼 물어보시니 왜 물어보시냐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제게 싫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원래 조금 낯을 가리시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예비 남편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더 늦기 전에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예비 남편을 두 팔 벌려 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비 시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할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솔직히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던 상태였어요.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은 귀하지만 며느리는 천하게 대하는 시댁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비 시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힘들겠다며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할머니 역시 그러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걱정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어요.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님도 같이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날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가시고 저와 예비 남편만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서 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댁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예비 시할머니께서 반겨주시는 것이 제가 정말 반가워서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이 와서 반겨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시할머니의 호의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하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찹쌀떡과 인절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며 찹쌀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온다고 만드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 떡은 꿀을 발라놨는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예비 시할머니는 제게 앉아서 먹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 가셨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부엌에 따라가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떡을 마저 먹고 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부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식탁에 각종 나물 반찬들과 잡채가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나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맛이 없으셔서 나물을 무쳐도 하나도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물 반찬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한 그릇을 싹싹 비우니 예비 시할머니는 잘 먹어서 너무 예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더니 예비 시할머니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 제가 치우겠다고 하니 나는 내 며느리한테도 설거지 안 시켰다고 하며 저를 부엌에서 밀어내셨습니다. 예비 시할머니의 힘이 어찌나 세시던지 저는 그대로 밀려서 거실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서 예비 시할머니께서 직접 타주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혼자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이번에는 나물이며 떡을 한가득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고만 온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그냥 한 번씩 내 생각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길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인자하시고 저를 어린 손녀 보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뭔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가 다시 오신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집에 인사드린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물과 예단은 다 생략하고 신혼집은 당시 저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제가 결혼 후 지금 사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차로 5분 거리인 신도시로 이사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남에게 월세를 주느니 딸의 신혼집으로 주는 게 낫겠다며 사시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그곳을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자고로 친정은 가깝고 시댁은 멀어야 좋고 게다가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고 하니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딱히 저를 완전히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기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비 시할머니는 한 번 뵙기는 했지만 정말 좋아 보이셨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성황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퇴근하시기 전이셨고 시할머니는 시댁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라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너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얼른 아들부터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아서 양반집 김씨의 대를 이어야지. 안 그러니?
자녀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자녀는 저와 남편이 회사 일이랑 잘 생각해서 천천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빨리 아들을 가져야지. 안 되겠다. 빨리 아들이 생기도록 기도라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게 아들을 빨리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앉아서 아들을 얼른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저도 얼결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결혼 후 정식으로 시댁에 처음 왔으니 이제 밥을 먹게 음식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결혼 전에 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은 다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서 밥을 먹지 못했고 주말에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어쩌다가 엄마가 찌개 같은 것이라도 끓여서 밥을 먹게 되더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조리가 되는 즉석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번도 쌀을 밥솥에 넣어 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는데 갑자기 요리하라니 너무 황당했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풍습이 며느리들이 처음 시댁에 오면 음식을 직접 해서 어른들에게 요리 실력을 검사받는단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알아야 살림을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너도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좀 끓여봐. 뭐든 해오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남편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주방에 가만히 서서 뭘 어찌해야 하나 당황스러워하는데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제가 저번에 좋아했던 밑반찬을 가득 들고 오셔서는 당분간 회사 일하고 집 정리하느라 밥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테니 이 반찬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내 손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거든 가만히 안 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손자 며느리가 생겼으니 외식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처음 왔는데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봐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고 시할머니는 너는 처음 시댁 왔을 때 음식 하기는 했냐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얼른 외출 준비나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할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좋은 음식을 다 먹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니 앞으로 가족으로서 재밌게 잘 지내자. 힘든 일 있거나 인철이가 괴롭히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인철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마. 인철이 너 혜정이 괴롭히면 이 할미가 가만히 안 둔다. 원래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는데 혜정이 넌 할머니 계셔서 참 좋겠다. 너는 처음에 밥상 차렸니? 밥도 제대로 못 앉힌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어디서 지금 시애미질 하려고 드냔 말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시애미질 됐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죠. 도리? 너는 기본 도리는 다 했고 어디 한번 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읊어주랴? 내가 너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시할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며 하시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처음 오자마자 아들 낳으라고 하고 밥상 차리라고 다그치던 시어머니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까는 너무 서운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저를 두둔하면 앞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는 화가 많이 났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니 또 마음이 사르르 풀려서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처럼 아침부터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남편 없는 신혼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기도까지 해서 혹시라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에게 교회 다니자는 말은 일절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시니 제사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자는 말도 하지 않으시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원래는 예배가 끝나고도 남을 시각이었는데 아직도 남편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결혼했다고 축하 인사 받느라 오후 늦게나마 집에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점심을 먹고 심심해서 친정에 놀러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첫 주말인데 왜 혼자 있느냐고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교회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제사나 교회를 강요하던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낸 후 오후 5시쯤에 다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제 막 와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에 있지 않고 혼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시길래 할 일이 없어서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행이야? 제정신이야? 네?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 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제가 친정에 간 일이 제정신이냐는 욕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해. 그게 며느리다. 인철 씨는 결혼해도 자기 엄마랑 교회 다니면서 저는 왜 엄마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주말마다 혼자 집에 있어야 해요? 왜요? 남자랑 여자랑 같니?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그리고 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인철 씨가 뭐니 인철 씨가. 감히 너 입에서 남편 이름을 올려? 안 되겠다. 아무래도 며느리 교육 좀 해야겠어. 내일부터 매일 아침 너희 집에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며 화를 버럭 내시고는 시댁으로 가시고 저와 남편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며느리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냐고 투덜댔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결혼식도 다 올리고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더 지나서 신뢰가 확실히 쌓였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성격이었으나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새벽 2시 정도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직 밖이 깜깜한 새벽,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였어요. 남편은 원래 잠기가 매우 어두워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자려는데 또 벨을 누르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누군지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지금 문 앞이라고 하시며 얼른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새색시가 아직도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고 하며 얼른 잠 깨고 밥 차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새벽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 며느리 교육한다고. 대단한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됐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깥일하는 김씨 가문을 위해 아침상을 대령해야 해. 그야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던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일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같이 일하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인철 씨보다 더 많이 돈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죠? 그래봤자 넌 여자일 뿐이야. 잔말 말고 얼른 쌀이나 씻고 밥 차릴 준비나 해.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큰 방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잠을 마저 자라고 하고 큰 방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고 쌀을 먼저 씻으라고 하셨어요. 얼결에 쌀을 씻기는 했는데 솔직히 결혼 전에 쌀을 씻을 일이 없던 제가 능숙하게 쌀을 씻을 수가 있겠어요? 쌀을 씻다가 다 흘려버리니 시어머니는 제 등을 때리며 쌀도 제대로 못 씻는 년이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6시까지 아침상을 차렸어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우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난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듣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오늘은 회사에 가야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날벼락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출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 앞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기다리고 있었냐고 하며 제 앞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옆에서 노려봤습니다. 갑자기 날 왜 째려봐? 내가 뭐? 우리 아들이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러니? 집에서도 이러니 회사에서는 얼마나 우리 아들을 잡을고.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잡지 마.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 얼굴도 감히 못 봤다. 어디서 감히 남편 얼굴을 째려보고 있어? 그건 그렇고 잠깐 여기 앉아봐라. 이 종이 한번 읽어봐. 시어머니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름이 아닌 아들 갖는 비법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남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여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고 남자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 잠자리를 가지면 아들을 가질 확률이 높고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남자는 집에서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 이거를 무조건 지켜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피곤하면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남편에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하고 저에게는 아침 먹은 설거지 얼른 치우고 집 정리하라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은 음식 잔재가 그대로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저는 남편에게 네가 먹은 것이니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까 엄마 말 듣지 못했냐며 아들 낳으려면 자기는 쉬어야 하니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창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였고 전화 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찍힌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전화가 오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새벽 3시야. 얼른 인철이 깨워서 잠자리 가져라. 지금 해야지 아들이 생긴단 말이다. 알겠니?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할 거야. 시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을 가져야 한다고 남편을 깨워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갖는 것이 저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들을 갖는데 필요한 염색체를 가진 자기 아들에게 말해야지 저한테 시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랍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집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고 깊은 잠을 자던 저와 남편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저를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잠자리를 안 가졌어? 얼른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아들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아들을 가지라 말아요? 인연이 결혼했으면 아들을 얼른 가질 생각을 해야지. 네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왜 한 것이 없어요? 이 집 우리 집에서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고작 이딴 허름한 집 따위 하나 해줬다고 유세냐?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솔직히 얼굴이 이쁘기라냐, 집이 재벌집이기라냐. 다른 며느리들처럼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맘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나 다 참고 아들 낳을 사주라고 해서 결혼시켰다. 그럼 빨리 네가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네? 아들 낳을 사주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사주 같은 거 믿어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이 잘못 나왔다며 아들 잘 낳게 생겨서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빨리 인철이 깨워서 밥 먹이고 회사 가라고 하며 후다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자존심 센 제 성격상 결혼한 지 1달도 안 돼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있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새벽에 오지 않았고 새벽 3시에 전화하기는 했지만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매일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하며 매일 연락을 하셨고 어쩌다 회식 때 제가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커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채비를 하셨답니다. 또한 남편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며 집에서 설거지도 못 시키게 남편이 매일 퇴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감시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분명히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빨리 임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노력을 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게만 닥달하고 매일 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시댁 어르신 대부분이 손주 소식을 바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손주, 그것도 아들만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은 먼저 퇴근하고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야근하고 밤 9시경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저는 바로 들어가려다가 둘이서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TV 소리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용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나 보다 싶어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크게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왜 그리 놀라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버리시고 남편도 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데 뭔가 둘의 모습이 수상쩍더라고요. 순간 뭔가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말이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카페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좋아하며 이제 이 아기가 아들이기만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나갔어요. 원래는 저녁까지 먹고 올 생각이었으나 친구의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긴 했지만 벌써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혼자 집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셋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인지 아기가 벌써 생겼다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러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결국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혜정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빼앗아서 아연이와 결혼만 하면 되겠어. 그치?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비록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낳은 그 아들을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의 말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려다가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저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다들 깜짝 놀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한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하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말해야겠구나. 일단 여기 앉은 이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외동 따님이시란다. 원래 우리 인철이는 이 따님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인철이는 교회를 물려받고 회사를 관두더라도 목사로 계속 일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서 결혼하면 되지. 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 젊었을 때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을 적출했다지 뭐니.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일을 어쩌나 하고 주님께 주님의 일꾼이 될 손자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드렸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인철이가 너랑 아파트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일단 저 둘이 결혼을 시켜 아들을 낳은 후 둘이 이혼을 하고 그 뒤에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시키라고 말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손자도 생기고 우리 인철이는 목사가 되고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와 인철이 둘의 사주를 봤더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주라더라. 그래서 바로 둘이 결혼시킨 거야. 네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말이야.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작게 아멘이라고 말하며 아주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전현의 부모도 알아요?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도 이 상황 다 알고 있냐고요.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데 목사님이 모르시겠니? 당연히 다 알고 지금 네가 아들을 낳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낳고 꺼져주기만 하면 돼. 그럼 목사님이랑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근데 어쩌죠? 저 임신한 거 가짜인데. 저 임신 안 했어요. 당연히 제 뱃속에 아기도 없고요. 그때 그 2줄 테스트기는 중고거래하는 카페에서 산 거예요. 하도 임신하라고 닥달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사실 임신이 아니라는 말에 화를 버럭 내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머리채를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머리채를 잡으니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이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에는 뭔가 억울했습니다. 이들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어서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제가 녹음한 파일을 보냈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은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한달음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게 다 사실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카페에서 있던 일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시할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세게 갈기셨습니다. 이 썩으려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불륜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디? 정신 나간 년. 하긴 니녀는 젊을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래가지고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했지. 그래도 술집에서 자란 니년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이제 교회에 빠져서 그딴 짓이나 하고 앉았냐? 썩 꺼져. 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혼해 둘이. 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네요. 그동안 정이 있어서 같이 붙어 살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 사람 같이 데리고 못 삽니다. 당장 나가. 이제 당신과 나 끝이야. 아버지, 진짜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 아버지 좀 말려봐요.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어릴 때는 피덩이인 네가 우리 아들의 진짜 자식인 줄 알고 거뒀고 커서는 그래도 너를 키운 정이 있어서 같이 키웠어. 나 네가 우리 집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손주라 생각하고 키웠다.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이지. 피는 못 속여. 지 어미 닮아서 싹수가 노란 짓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더는 너 내 자식으로도 못 두겠다. 너도 네 어미랑 같이 나가. 나가서 너네 잘난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며 살란 말이다.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놀라지 말고 들으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젊을 때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었고 그분이 몸이 약하셔서 아기는 없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는 외모도 잘생기셨고 말도 잘했고 땅도 꽤 있었고 재산도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회사 생활을 하며 자주 가던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은 지금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운영하던 술집이었는데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꽤 있는 젊은 시아버지를 평소에 눈여겨보던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후 자신의 딸을 술집 뒷방에 시아버지와 같이 넣어버린 거죠. 그날 술김에 사고를 친 거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며 찾아왔고 시아버지와 원래 결혼하셨던 분은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시아버지의 아이니 이 집의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들이 시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이 아들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은 핏줄이라는 생각에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6살쯤에 병원에서 우연히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둘 다 A형이라서 당연히 남편은 A형이거나 O형이 나와야 하는데 B형이 나왔어요. 뭔가 이상한 시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집안이 뒤집히고 이혼하려 했으나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 그동안 기른 정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결혼했지만 그래도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 없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술집 하시던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살았겠냐면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정을 느끼지 못해 사근사근하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다 도와줘가며 살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저에게는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키려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엄마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더 부채질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안 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했어요. 두 분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굳이 말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안 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셨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심부름 센터를 통해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지역 맘카페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도 올렸어요. 마침 교회에서 활동하던 사진이 교회 사이트에 있길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인이면 알아볼 수 있을 법하게 올렸어요.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리에 심부름센터에서 보낸 남편의 짐들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뭐긴 뭐야, 너 짐이지. 이제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먼저 엿먹인 게 누군데 그래. 애초에 나한테 마음도 없었으면서 너 아들 낳아줄 여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목사 딸년 만나고 다니는 게 곤란하게 한 거 아니면 뭐니? 너야말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말에 회사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쪽팔린 지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결혼한 여직원들이 제가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시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나와 있었고 교회 목사 딸인 상간녀의 얼굴과 신상까지 다 나왔어요. 소문은 그 뒤로 일파만파 퍼졌고 교회는 결국 교인 수가 줄고 목사는 욕먹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이혼당하고 남편은 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교회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교회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둘은 여간방을 전전하며 거지꼴로 산다고 해요. 이렇게 된 후 전 시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시할머니는 이렇게 연이 끊겼지만 진짜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시할머니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하며
저도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종종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시할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 시할머니가 밤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전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일이 그렇게 된 후 자신이 모질지 못해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망친 것 같다며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결국 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 시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어요. 비록 이 생에서의 만남은 너무 짧았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이 고달프고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필요 없이 위자료 받고 아주 쉽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